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의 역사와 특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우리가 근무한다는 것은 치의학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자신 있게 치의학에 관한 어떤 치료 상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 갖는 이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치과 내에서 근무하는 어떤 이론과 기초 의학의 보다 명확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치과 의료의 어떤 역사적 이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역사를 다룰 때에는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의술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자체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 외과와 어떤 의학, 우리가 내과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것을 엄격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련성을 좀 두었다면 이 중세 유럽에 있어서는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 이발사 이발사 또는 이발외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치아를 치료한다라기보다는 부가적으로 치아를 뽑아주는 발치 등의 시술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의에 갖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발사가 독일의 이발사들은 뭐 목욕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이 행위 시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렇게 조금 이발사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발사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1210년도에 이발사 길드 조직이 이런 어떤 사열과 발치 등의 행위를 통해서 중세 유럽 때는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시대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라던가 미국의 독립운동이 촉발돼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풍부하게 많이 나왔던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문화의 어떤 운동들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 14세기에서 16세기 이르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사제들이 주로 맡았던 이런 내과적 진료들의 내용을 이 교회로부터 천시받았던 외과가 질병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병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게 되면서 본래 뿌리가 다르던 어떤 내과와 외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차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에 반해서 해부학이나 어떤 이런 생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치과는 그대로 독립적인 행보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발치사와 장인의 기술이 좀 발달하고 해부학자가 나오면서 어떤 치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까지는 이 외과와 치과가 어떤 정확하게 딱 구분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가 구분이 되고 이 외과에서 치과가 독립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근대에 들어 프랑스의 근대에 대한 이 치의학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던 이 피에르 포샤르가 1728년에 출판한 이 치과 외과 의사 또는 치아 개론이라고 하는 이 출판한 이 내용이 이 최초로 치의학을 과학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점으로 유럽 치의학의 이 지식이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에르 포샤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피에르 포샤르는 외과 의사의 견습생이었습니다. 이 3년 뒤에 개업을 하면서 치과 의사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직업명을 표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해부학이라든가 외과 어떤 지식 그리고 풍부한 본인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구강의 어떤 구조, 질병 치료법 그리고 본인이 겪은 어떤 사례들을 정리하고 또 직접 개발한 어떤 치의학의 기구들을 도판해서 첨부를 하면서 어떤 초기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치과 의사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대적 상황이 이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이 과감하게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어떤 비윤리적인 치료 형태를 과감하게 비판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치과계 지도자들은 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1936년 그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를 국제적 조직으로 확장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이 존 헌터라고 하는 이 당시 가장 저명한 과학자이자 영국의 어떤 외과 의사였던 존 헌터가 이 주의 깊은 관찰과 과학적 어떤 방법을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더더욱다나 과학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해부하게 집중하고 연구하고 배우게 되면서 1764년에는 런던의 해부학 학교를 세우기도 했던 인물로서 이 영국에 있어서의 치의학 확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헌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미국에 관련된 이 미국 치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치의학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1840년 세계 최초로 치과대학을 설립을 했고 완전하게 이 외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단체 또는 협회의 어떤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치과 의사 협회가 생기고 산하의 어떤 인증 기관이 인증한 치의대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학위 수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지까지 발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치의학에 대한 아주 조예 깊은 연구와 그리고 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치의학은 미국의 아주 큰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치과 의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시대에서부터 우리의 의술이 조금씩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선 시대에는 이제 의녀가 이 거의 많은 어떤 치료, 의과에 대한 어떤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좀 많이 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그 잠록집이라고 하는 그 청파극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치과 의사를 이 가씨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좀 등장하는데요.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시대의 이 충치 치료는 사실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런 개념에서 이 허준에 쓴 이 동의보감을 또 살펴보자면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치통을 7가지의 종류로 구분해서 그에 따른 병증과 치료법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귀나 코를 막아서 치통을 먹게 한다. 벌레를 내보내 그래서 충치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 닭똥을 발라서 치아를 다시 나게 하는 법, 치아색으로 병을 아는 법,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수양법 이런 것들을 수록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치과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의학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본격적인 이 치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제중원, 네, 1885년 미국의 선교사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치를 시작한 것이 이 한국의 근대 치의학의 시초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이 설명은 제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한의학과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이 구강병을 치료하던 이런 우리나라의 한국은 우리가 1887년에 개항 이후 미국을 통해서 이 근대 치과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93년 이 선교사의 어떤 독자적인 사업으로 1907년에는 본격적인 구강병을 전문으로 하는 이 치과 진료가 시작되었는데요. 1908년 6월 3일 이 제중원에서 의학부 제1회 졸업생이 총 7명이 나오게 되고 한국 최초의 의술기업 인허장이 부여가 됩니다. 이 부여를 해준 사람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했던 의학을 공부했던 치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1915년 11월 1일 세브란스 연합의학교에 치과학 교실이 개설되면서 보다 어떤 본격적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치과 진료실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인 최초로 치과 의사는 바로 이 함석태라고 하는 의료인인데요. 이 함석태 의원은 이 한국인 최초로 정규 교육을 받아서 이 면허를 받은 치과 의사이면서 또 최초 치과를 개업한 의료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함석태의 그 치과의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하시고 또 좀 많이 찾아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조금 적극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 치과 치료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문의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치과 치료는 총 11개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중에 이 구강암 안면외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분과이냐면 뭐 발치나 고난이도의 어떤 임플란트, 뭐 양악 수술, 구강 안면학 재건 수술 등을 어떤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구강내과는 구치나 안면학 통증, 뭐 점막 질환, 법치의학 이런 어떤 그 악관절과 구강면 구강 연조직 질환을 중점으로 다루는 이 분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강병리과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병리학적 소견을 제공하는 분과라고 하고요. 이제 소아치과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린이들의 어떤 행동 조절이나 유치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는 어떤 전문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치과는 구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루는 전문 과목이고요. 영상치의학과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사선 영상을 통해서 구강 내의 어떤 소견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분과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치과 교정과인데요. 치과 교정과는 말 그대로 치과 교정이나 어떤 치열의 이 부정교합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 과목입니다. 그리고 치아 보전과 이것은 이제 치아를 최대한 발치하지 않고 자연치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과목이고요. 치과 보철과는 뭐 브릿지라든가 틀니 등 이런 어떤 보철물을 통해서 치아의 기능을 좀 회복시켜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본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주과는 잇몸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환들을 모두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치의학과 이렇게 해서 총 11개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마취학 그리고 영상의학, 재료학 어떤 이런 IT 기술이 크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나 그리고 어떤 행복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 그리고 목적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치과의 어떤 역사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치과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치과 조직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의료인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치의생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의료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반하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사무와 의료가 따로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치과는 아시다시피 협소한 진료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진료가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딱 진료실에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치과 병원 또는 어떤 치과 의원이라고 한다면, 좀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치과들은 한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진료 내용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약 시간을 지키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치과 치료를 하면서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없죠. 발치를 할 때, 또는 어떤 발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 뭐 어떤, 고객의 어떤 그 불편함의 어떤 호소, 그래서 뭐 조금 더 마취가 안 돼 있으면 마취를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 때문에 예약 시간이 좀 지켜지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직원의 이직과 출산 휴가에 대한 어떤 인력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빠지게 되면 다시 전문가를 채워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한정되어 있는 이 전문가 안에서 이직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다 구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력난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가 굉장히 많이 개원했죠. 그래서 개원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많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그 인력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사보험 증가로 인해서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이 증가하다 보니 업무량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치과 의사는 많은 걸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품과, 물론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되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성품이나 용모나 그리고 갖고 있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굉장히 더 우대를 하고 더 선호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주느냐, 그리고 어떤 복지가 있느냐,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갭의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치위생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치과위생사, 치위생사라고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굉장히 좀 이 부족 현상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종일 뭐 서서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또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료인을 수반하고 진료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채용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이 업무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위생사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없게 되면 치과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혼치과 위생사가 병원 내 조직 문화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떤 출산과 육아, 그리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출산과 육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좀 많다. 그리고 복귀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어떤 치생사들도 원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랄까요, 했을 때 이직률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혼 치위생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사실은 이런 어떤 미혼인 이런 치위생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집중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치과 치료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어떤 전문성을 본인 스스로가 좀 더 학습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3강은 치과 코디네이터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